안녕하세요, 안경토 회원 여러분. 오늘은 주제가 인공지능입니다. 사실은 제가 인공지능을 여러 번 다루었었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다루고자 하는 거는 두 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대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일반 사람들은 그게 자기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좀 더 꿈꾸는 우리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는 인공지능 시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특히 산업 측면에서, 경제학 측면에서 이것은 한 시대를 바꾸는 게임입니다. 보통 대부분 기업들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졌고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 산업화 모델에 맞춰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월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사업을 꿈꾸는 젊은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교육, 모든 것이 이 산업화 시대에 맞춰져서 구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본질을 잘 모르고요. 특히 이게 생각보다 더 빨리 움직여져서 저는 이러한 변화들이 이왕이면 저를 신뢰해서 늘 우리 안경토를 시청해 주시고 또 제가 하는 많은 교육 과정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본질적인 걸 먼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남들보다 한 발 먼저만 가도 위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의 논리로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시대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업화 시대,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이라 하잖아요. 2차 산업혁명은 산업화 시대를 알렸고 197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발전한 컴퓨터 기술, 2000년 이후에 인터넷 기술의 발전, 2008년, 2009년 모바일 인터넷 시대의 발전, 이런 것들은 정보화 시대의 도래입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를 살아왔고 지금은 지능화 시대입니다. 자, 지능화 시대에 들어섰다. 먼저 요거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터넷은 정보화 시대의 가장 기본 인프라 기술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능화 시대의 인프라 기술은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갖고 가셔야 돼요. 인공지능 시대가, 지능화 시대가 왔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특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요즘에 뭐 우리가 챗GPT라든지 2022년 말 10월에 나왔죠. 그리고 올해 1월에 중국판에 챗GPT, 다시 말해 딥시크가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 모든 기업인들, 모든 정부 인원들이 AI를 자기 도구로 지금 활용하는 게 보편화됐어요. 근데 이게 챗GPT 출현이, 딥시크의 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지난번에 전문 다룬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딥시크가 우리한테 준 시사점은 모델 훈련 비용이 급격한 감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벽돌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 여러분들 지금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초창기 그 벽돌처럼 생긴 큰 스마트폰 나왔을 때 그거는 부자들만 쓸 수 있는 거였어요. 일반인들이 감히 범접도 못하는 스마트 통신기구였잖아요. 근데 그게 하드웨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게 결국은 지금 누구나 스마트폰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할머니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 그렇게 대중화가 됐고 범용화가 됐어요. 그래서 챗GPT 출현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금도 사실 싸지 않아요. 부담스러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쓸 수 있었다고 하면, 딥시크의 출현은 누구나 일반 대중에 쓸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장벽을 확 낮춰버렸어요. 누구나 뭐 10대부터 뭐 80대, 90대가 누구나 딥시크를 쓸 수 있잖아요. 무료로. 그러니까 완전 대중화 시대를 열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 시대에 열린 거하고 똑같은 의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캐치해야 되는 게 뭔지, 이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 발전 논리에서, 경제학 발전 논리에서, 산업의 발전 논리에서 이렇게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본질을. 일단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잖아요. 책 쓰면서 이게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게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1956년 다트머스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젊은 친구들이 이 다트머스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어젠다를 논의를 합니다. 대표적 인물이 튜링이라는 인물인데, 이 친구가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술 혁신과 우리 인류 사회 기술의 발전은 우리 보기에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어린애들이 황당한 질문을 할 때 많잖아요. 그런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시작되면 뒤는 해결법이에요. 문제 해결이만 남은 거예요. 문제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질문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튜링에 이런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부터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습니다. 후에 메카시, 민스키, 사이먼 같은 이런 인공지능 시대를 연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사이먼이란 학자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사람은 튜링상과 노벨 경제학상을 모두 받은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기호 시스템, 그리고 이런 전문가 시스템을 거쳐서 지금은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죠. 신경망 등 이런 기술로 지금 오면서 이제는 대중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적인 발전의 역사에서 보면은 2010년 이전까지는 이거는 학자들을 연구하는 전문 이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2010년 이후에는 사실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인공지능이 시대가 바뀌었다. 딥러닝이 나오고 이런 신경망 기술이 나오면서 특히 알파고 2016년에 알파고가 이 세대를 이겼잖아요. 2017년에는 커제가 인공지능한테 집니다. 그래서 이 알파고가 이 세대를 이기고 커제를 이기면서 인공지능 응용 시대가 열렸다. 또 그걸 가속화한 거는 2022년 챗GPT 25년 1월에 딥시크 출연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 영역에서의 기술 연구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본격적인 응용 시대가 열렸다. 다른 말로 하면 지능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공지능 지능화 시대가 열렸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첫 번째를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미래 시대 발전에 대해서 유명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특이점이라는 거 하죠. 커즈와일,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 특이점이라는 거는 우리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초과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레일 커즈와일의 특이점 시대가 언제 오냐에 따라서 많은 그 미래학자들이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이 사람은 2029년부터 특이점 시대가 열린다고 했는데요. 뭐 중국의 유명한 창업자죠. 핵심가 리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건 2050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인류의 모든 일을 대체한다. 그리고 가장 격진적으로 전망하는 거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미 2025년부터 로봇이 사람을 다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가장 급진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오픈AI 참여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2027년부터 이제는 범용 인공지능 AGI에서 슈퍼 인공지능 AGI에서 ASI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미리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는 인류가 아니라 기계가 일하는, 그리고 상당 부분 우리 인간의 일을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가 빠르면 2027년, 늦어도 2050년은 거의 대체가 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부가적으로 얘기할 거는 뭐냐면, 만약에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지나면 사실은 우리 인간 지능을 초과한다는 거잖아요. 인간 지능을 초과하지 않은데도 우리 인간의 대부분 일을 대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자, 이 질문은 또 어디에 가서 이게 또 차관점이 되냐면, 지금의 교육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교육은 정확하게 산업화 시대에 맞춰진 겁니다. 산업화 시대.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 일하는 노동자를 키우는 게 지금의 모든 교육 체계예요. 평준화된 사람을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평준화된 일을, 이런 반복적인 일, 이런 대부분 일은 인공지능이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뭘 배워야 돼요? 대학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의 전체 교육 체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인간은 도대체 뭘 배워야 되냐? 그래서 요즘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지식을 배우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이 바람이 불면서 뭘 요즘에 강조하냐면 배우는 법을 배워야 된다. How to learn. 배우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것 또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안유화의 모든 교육 과정의 철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낚싯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낚시를 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하는 시대의 멤버십도 상위 1% 시대 선각자를 위한 강의다. 이 말은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learning how to learn.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교육 체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거는 이제는 하버드 대학 가냐, 뭐 서울대 가냐, 북경대 가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평생 교육입니다, 일단. 근데 그 평생 교육이 죽은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뭘 배워야 되냐?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회로 제가 강조한 거고요. 자, 첫 번째에서 지능화 시대에 돌입했다 이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그럼 지능화 시대에서 핵심은 뭐냐? 핵심 요소는 뭐냐? 컴퓨팅입니다. 계산력. 지금 양자 컴퓨팅이 나오면 이것도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줘요. 몇만 년에 걸친 계산을 양자 컴퓨팅이 나면 몇 초 만에 계산해 버려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나오면 계산력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계산력. 그래서 엔비디아가 전 세계 계산력이 90%를 담당합니다. 독점하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지난번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여기에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아, 우리도 계산력, 컴퓨팅 기술을 하자.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이 이슈입니다. 슈퍼칩, 그렇죠? 그 다음에 재료과학, 그리고 계산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쓸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패권 시대가 열립니다. 제가 이걸 저희 시대의 멤버십 그리고 저희 책에서 출판할 책에서 녹여낼 겁니다. 에너지 패권 시대다. 미래는 에너지를 장악한 자가 앞으로 미래를 장악한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지금 우주에서 싸워요. 우주에는 미래 패권 시대에 가장 필요한 광물, 광석 자원이 가장 많아요. 달에 사람을 먼저 착륙시킨 국가는 중국입니다. 미국이 우주과학은 지금까지 선도적으로 왔는데 달을 탐색하거나 화성 탐색 이런 면에서 중국에 뒤처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앞으로 에너지 패권 시대, 앞으로 물류, 앞으로 진흥화 시대를 제어할 광물 자원, 광산 자원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주와 지구 간의 물류 시대를 장악한 국가가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열한 싸움이 이미 벌어지고 기술력 이런 데서 결정이 된다. 계산력. 두 번째는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어떻게 보면 수학이자 철학이에요.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미국이 제일 잘했어요. 과거에 미국이 가장 다양화된 문화를 존중하고 전 세계 편견 없이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 최고의 인종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모든 걸 종교 상관 다 미국의 과학 인재들이 갔죠. 그래서 미국이 선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학을 제일 잘하는 거는 중국 포함해서 인도 포함해서 한국도 잘하고요. 이런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고대 철학이 있는 국가들, 고대 철학이, 고대 문화가 고대 유구한 문화와 철학이 있는 국가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싸움인데 이번에 왜 딥시크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졌냐? 딥시크가 왜 세계를 정평해버렸냐? 알고리즘에서 핵심을 한 거예요. 챗GPT를 넘어선 거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세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은 제가 밥솥하고 똑같다고 했죠. 쌀이 없으면 밥을 못 짓습니다. 그냥 철통이에요. 근데 쌀이 있어야 밥 짓는 유능한 기계입니다.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모든 인공지능 툴들을 다 써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데이터 한계를 엄청 느껴요. AI가 학습시킨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답이 풍성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중국 AI를 꼭 써야 돼요. 가장 데이터가 많은 게 중국 AI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인공지능 답들도 가장 다양성 있고 가장 핵심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딥시크를 써야 되고 중국의 딥시크하고 뭐 알리바바 AI 그 툴도 많아요. 둥이 채원 이런 것도 그렇죠? 많습니다. 꼭 딥시크뿐만 아니고 그래서 중국, 미국 이런 걸 다 써봐야 돼요. 왜냐면 다 AI들 학습시킨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미국 거 쓰면 편견된 답만 나와요. 왜냐면 걔네들 학습시킨 데이터가 이게 서방 데이터잖아요. 계속 그 시각으로만 문제를 보면서 사람이 편견이 생기고 편향적이 되고 전면적이 못 돼요. 그러면 답도 잘못 가져와요. 답도. 그래서 중국 거도 쓰고 미국 거도 써야 여러분들이 그걸 두 개를 가지고 나의 뷰를 만들어야 돼요. 나의 논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경쟁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혁신입니다. 혁신은 스토리예요.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제가 지금 15기 안유아 독서 뭐 이번에 마지막 3회 강연이 있어요. 마지막 3회 강연 주제가 AI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서 말했잖아요. 계산 능력, 컴퓨팅 능력, 알고리즘, 데이터. 마지막에는 우리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예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비즈니스를 만드는 사람만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스토리예요.
그게 혁신이고 그게 기업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앞으로는 스토리를 만드는 장기 비즈니스를 만든 사람만 생존해요. 그래서 과거에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계급을 나눴잖아요. 무상계급과 유상계급, 자본가와 노동자. 그건 산업화 시대의 개념이에요. 자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계층은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뉘는 거잖아요. 저는 진흥화 시대에 이제는 이 개념은 없어졌다고 봐요. 앞으로 진흥화 시대의 계급이 두 개 남아요. 쓸모있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 나머지 기계에 대체된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일 뿐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무시하거나 어떤 편견을 찍거나 누구를 우습게 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논리를 지금 전달하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끌고 가는 사람과 그리고 그냥 아무 역할이 없는 사람, 쓸모있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 선구자와 그냥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두 계급으로 나눠요. 그러면 뭔가를 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은 혁신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앞에 이런 우리가 계산력, 데이터, 알고리즘 다 이게 스토리, 혁신 때문에 혁신을 위한 거예요.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장애인들이라는 게 뭐죠?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부분에서 좀 기능이 어떤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AI 기술로 다 해결해 줄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장애인들이 책을 읽고 보고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현실에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결국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혁신입니다. 그걸 앞에서 말하는 세 가지 요소와 결합하면 세상은 진흥화 시대에는 그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본격적인 진흥화 시대에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죠? 기회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내다본 사람이 불을 거머쥔다. 이 첫 번째 국물을 누가 먼저 먹을까? 이 첫 번째 시대의 흐름을 누가 먼저 먹을까? 첫 번째 불을 누가 먼저 가져갈까? 이겁니다. 첫 번째, 일단 가장 먼저 벌어진 게 모든 플랫폼의 진흥화입니다. 여러분,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 미국의 7대 빅테크 기업들 지금 이 1차 배당을 먹었어요. 1차 국물을 먹었어요. 엔비디아가 3조 5천억 최고 시가총액을 달성했어요. 제가 왜 10억의 독서 모임 주제를 중국 AI 플랫폼, 미국 AI 플랫폼 비교를 했냐면 미국은 3조 달러 넘는 빅테크 기업들이 있어요. 2조 달러 넘는 빅테크 기업이 몇 개예요. 1조 달러 넘는 빅테크 기업이 뭐 수없이 많아요. 근데 중국은 1조 달러 넘는 빅테크 기업이 없어요. 시가총액으로. 지금 텐센트가 제일 시가총액 높은데 몇 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뭔가 미스프라이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보 비대칭에 의한 가격 프라이싱이 미스가 온 거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는 투자 기회입니다. 근데 1차 배당, 인공지능화 시대의 1차 배당은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이 다 먹었다. 그런데 이 중에도 아직도 못 먹은 애들이 있다. 모든 인터넷 플랫폼이 진흥화가 1차 국물인데 중국은 아직 그 국물이 아직 못 먹었다.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그 익스플로러,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 다 지금 답해주잖아요. 인공지능이 답해줘요. 구글, 여러분 질문하면 인공지능이 답해줘요. 지민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1차 배당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10억이 안유아 독서범 주제가 이겁니다. 이걸 이런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이런 모든 플랫폼의 진흥화의 본질은 뭐냐면 고객이 취향을 맞춤으로 해서 타겟팅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로 돈을 버는 겁니다. 광고로. 그러니까 삽을 내준 엔비디아가 인프라를 제공해서 돈 벌었고 그 외에 모든 이 플랫폼은 사실은 당신의 고객의 취향을 읽어가지고 맞춤형으로 해서 광고를 뿌리는 걸로 돈 벌었어요. 아마존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2차 국물이 뭐냐? 제가 국물이라 해서 너무 국물이라고 표현해서 너무 이렇게 좀 싸 보이는데 그냥 일반 대중들이 이렇게 가슴에 닿게 하려고 이런 표현을 쓰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고급진 표현은 우리 재무 이론에서는 배당이란 표현을 써요. 1차 배당은 1차 돈은 누가 벌어가냐? 2차 배당은 뭐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혹시 뭐 하나 들을까 봐. 배당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국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2차 배당은 두 번째는 모든 서비스업의 진흥화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AI를 통한 벤처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모든 국가가 지금 다 AI를 가지고 뭘 한다. 한국도 지금 뭐 AI로 뭐 정부에서 창업기업들을 지금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서비스업의 진흥화 혁신입니다. 뭐 금융, 로봇 어드바이저,
제일 먼저 나왔죠. 물류. 그거 아세요? 지금 화물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있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우리가 사실 사람이 운전하는 거는 이게 인간이 좀 위험해서 그런데 가장 빨리 자율주행 자동차 실현한 게 화물 자동차입니다. 그다음에 의료. 중국은 이제 로봇이 다 병 본다고 기초 문지는 다 로봇이 한다고 말했죠. 변호사 이미 엄청난 핵심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변호사도 상당 부분 대체가 됐고 회계사, 교사, 그다음에 정부 서비스. 중국은 이제는 많은 그 정부 공무원 서비스가 다 AI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차 국물입니다. 2차 배당. 앞으로 여기에서 1조 달러 넘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고요. 지금 이미 나온 기업들도 많습니다. 이게 지금 스타트 기업이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입니다. 자, 여기에서 본질이 뭔지 알아요? 본질. 방대한 빅데이터에서 어떤 특별한 연계관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방대한 데이터에서. 변호사 뭐 하는 거예요? 방대한 그동안 판결 난 데이터에서 당신의 질문에 당신이 사례에 해당하는 그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연계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막 그 빌리언 달러 유니콘 기업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3차 국물, 2차 국물도 놓친 것 같아요. 듣는 분들을. 혹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속에서 들어가고 지금도 많습니다. 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람들이 안 하는 거 하세요. 혹시 이런 영역으로 여러분 창업하겠으면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걸로 해보세요. 관심 없는 걸로. 여러분 유니콘 기업이 됩니다. 사회가 필요한 거. 그렇지만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영역. 누구나 안 하는 거. 이런 거 해보세요. 이번 토요일 날에 독서 토론회 했는데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토론 중에 나온 건데 여러분 아세요? 이 옷 있잖아요. 이 패션 기업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가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에서 퍼가 있었잖아요. 배수, 주가 배수. 퍼가 7배다 이러면 이익을 1원 만들어내는데 시장에서는 그 주식이 7원에 팔린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옷도 그렇대요. 여기에 들어가는 원단이 예를 들면 1원만 들어가는데 시장에서는 이 옷을 7원에 파는 거예요. 그거 배수라고 하거든요. 제가 KBS 추적 60분에서 본 거예요. 이게 대형 패션 업체들이 옷을 이렇게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팔지 못한 거는 소각하는데 국가마다 친환경 이렇게 돈 내고 소각하잖아요. 그 코스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불법으로 소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들이 다 갈기갈기 찢어서 개인들이 저 산속이나 어디서 그걸 불법으로 소각하면서 이산화탄소나 이런 환경오염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거 이렇게 거기서 유수별에 추적하는 거예요. 한국의 이 10대 상장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까지 추적해서 가는 거 보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생각해서 앞으로 옷을 들수록 사지 말자. 옷을 적게 사자. 여러분 옷을 적게 사십시오. 필요한 옷만 입고 절대 많이 사지 마세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 환경 보호에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입니다. 제가 그거 보고 좀 많이 참담하더라고요. 그 많은 옷들이 왜 그렇게 그냥 소각되는지. 그냥 쌩쌩한 옷이 너무 과잉 생산이 돼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그렇게 불법으로 소각되고 환경을 어지럽히는지. 옷을 적게 입읍시다. 근데 그래서 유럽의 사례를 조사하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유럽에서는 리폼 산업이 그렇게 커진대요. 리폼. 한국의 당근 이런 플랫폼에 가면 리폼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리폼하는 플랫폼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옷을 리폼한다는 거는 제 보기에는 이게 여러 그 데이터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좋은 플랫폼 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시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폼 산업에 인공지능 플랫폼 만드는 거. 두 번째 국물을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국물이 뭐냐? 앞으로 모든 연구가 우리가 이렇게 R&D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대부분 이 빅테크 기업들이 R&D 비용으로 적게는 5%, 테슬라는 지금 한 5% 정도 R&D 비용 쓰더라고요. 많게는 20% 합니다. 삼성전자는 한 11%, 12%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기업들은 지금 R&D에 15%, 20%씩이에요. 화웨이는 20%씩 때려 넣어요. 그래서 자꾸 서방 세계가 중국 기업을 도둑질한다. 지자권 도둑질해간다.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한테 기술을 내놓으라고 압박한다. 막 이런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R&D 비용을 줄였다. 안 썼다. 그러니까 물건을 싸게 만들 수밖에 없다. 지금 트럼프 정부의 피터 나바로 경제 고문하고 피터 나바로 쓴 책 중국이 세상을 지배한 날 Death of China 그 책에서 그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서방 세계는 R&D 비용으로 엄청 매출이 적어도 15% 쓰는 이 비용을 중국 기업들은 그걸 안 썼으니까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생산 과잉해서 전 세계 다른 나라를 다 죽여버린다 이런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그 책에서. 근데 어쨌든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R&D 비용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화웨이는 지금 매출의 20% 넘어 R&D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어마어마한 빅테크 기업으로 세계 선도기업으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R&D 비용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캐시 우드 그 여자분이잖아요. 헤지펀드 운영자. 그분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생물학입니다. 멀티오믹스 영역에 가장 많이 투자하거든요. 유전자. 과거에 이런 약 하나 개발하려면 어마어마한 몇십 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방대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개발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2, 3년이면 하나씩 개발할 수 있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유전과학이 있잖아요. 단백질 이런 연구가 고객 맞춤형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전과학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지금. 그래서 앞으로 암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알츠하이머 이런 병들이 이런 인공지능 앞에서 방대한 데이터에 이런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금방금방 앞으로 과학 연구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리, 화학, 재료 이런 영역이 특히 재료 과학이 엄청 빨리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 캐시우드는 전부 이런 데만 투자합니다. 걔네들이 하는 ETF가 거의 이런 ETF예요. 그래서 이런 영역은 아주 그 앞에 간 기업들만 해요. 큰 기업들만. 그래서 이런 거는 또 하나의 미래 흐름을 선도하는, 제가 연합뉴스 경제TV에서 안녕하셔 할 때 실리콘밸리 가서 이걸 전문 치매 연구하는 이 빅테크 기업을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뇌가 목 위의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는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게 지금 가능해지고, 이게 과거에는 의료 영역이었다가 지금은 인공지능 영역이 들어가면서 이 교수는 공학이 돼버렸어요. 엔지니어 영역. 이게 뇌과학이 공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가 없겠죠. 자, 마지막 두 번째는 앞으로 모든 의식주행이 다 스마트화 될 겁니다. 입는다, 먹는다, 거주한다, 교통 이런 게 다 스마트화가 하나의 큰 시대 흐름이 될 거예요. 네 번째 배당입니다. 네 번째 배당. 네 번째 국물이에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스마트 주행,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 지금 테슬라 하고 있는 중국에서 이거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르신들,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지금 사람 간호사들이 하지만 상당 부분 이것도 간호 로봇이 많이 나올 거예요. 사람 하기에 너무 힘들잖아요. 못 움직이는 사람을 간호하는 게 간호 로봇. 그 다음에 보모, 어린이 보모 로봇, 요리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한 가정에 하나의 로봇이 기본으로 있을 겁니다. 지금 모든 집에 로봇 청소기 있는 것처럼 앞으로 모든 가정이 의식주행을 해결하는 로봇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교통, 로봇 택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 오면은 1인 1가정 자동차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다면 내가 출퇴근을 하고 중간에는 그 자동차가 나를 위해서 택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돈 벌어주는 거죠. 알아서 내 자동차가 나를 위해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물리적 세계가 지능화될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만지는 이런 것들이 다 지능화된다는 거죠. 이것이 또 네 번째 국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큰 기회가 여기서 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눈 뜨고 저녁 잘 때까지 여러분 생활이잖아요. 그 생활의 어느 부분을 지능화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변하는지. 앞으로 집도 지금 집 개념이 아닙니다. 집도. 그리고 지금은 역세권이 지하철 옆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드론 세계가 발전하면서 앞으로는 이제는 그런 개념도 없어질 거예요. 부동산 개념도 다 변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세계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하나의 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 자율지능화입니다. 이건 에이전트 시대라 비서 시대라고 합니다. 스마트 비서 시대. 그래서 금융, 건강, 심리, 교육, 창업, 우리가 창업하는 어떤 조수 역할을 하는 것도 앞으로는 이런 에이전트 모델. 중국에 이런 모델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10억이 안유화 독서 모이면서 과거에는 미국의 흐름만 알면은 선도적으로 세상의 흐름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쪽 눈은 미국의 흐름, 다른 한쪽 눈은 중국의 흐름도 알아야 두 눈으로 정확하게 세상을 올바르게 보면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만 알아서는 선도적으로 미래 흐름을 볼 수가 없고 중국은 어쩌면 어떤 이런 비즈니스 모델, 아까 말한 스토리, 혁신 이런 데서 중국이 가장 빨리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제 하고 있는 시대의 멤버십, 독서 모임 강연 이런 데서.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창업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간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쓸모없는 계급이 될 건지 유용한 계급이 될 건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제가 할 게 정말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공지가 나갈 겁니다. 제가 드디어 코인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제가 쉽게 말하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강좌를 30일 챌린지, 30일 동안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안유아 교수와 함께하는 30일 완전 정복, 비트코인 완전 정복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비트코인 시민으로 거듭나고요. 여러분들이 안 해본 사람은 정말 그 누구더라도 50대 주부라도 60대 주부라도 80세 주부라도 누구라도 따라할 수 있게 나의 첫 번째 비트코인 강연을 제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30일 챌린지 데이예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 첫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게 그 강좌를 6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요. 동영상 나가는 고정 댓글에 그 신청 링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들으세요. 시대 멤버십에 왜 비트코인을 안 하면 안 되는지를 제가 강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강연을 들어도 되고요. 혹시 제가 추천한 강연을 읽어도 됩니다. 아모스의 책,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냐. 그걸 꼭 읽으세요. 제 강연을 안 들으면 혹시나 그러면 그 책을 꼭 읽어서 왜 나의 첫 비트코인을 가져가야 되는지. 여기 혹시 로또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로또. 어떤 사람들이 지금 내가 옛날처럼 똑같이 노동했는데 소득이 생각만큼 안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로또를 사잖아. 혹시나 모르니까 로또. 제가 이래요. 로또 살 거면 비트코인 사라고. 로또 보통 5,000원에 사잖아요. 한번 5번의 로또 기회 있죠. 그럴 게면 그 5,000원 비트코인 사세요. 로또 당첨될 확률은 벼락이 칠 확률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사놓으면 그거는 확실한 수익을 줍니다. 로또 돈 5,000원을 비트코인으로 사라고. 로또 사지 말고요. 그래서 혹시 설득당하려면 왜 안 사면 안 되나? 여러분 안 사면 여러분 미래는 없습니다. 그거는 안유아 교수와 함께하는 비트코인 30일 챌린지 데이를 통해서 why, 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해볼 거예요. 실제.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윈항공님은 슈퍼챗도 쏴주시고 또 지난 동영상에 워린 버핏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런 경제적 상황 설명이 되네요. 정말 깊이 있는 수업 들었습니다. 방송을 떠나 멋지고 대단한 내용 감사합니다. 이런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